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탄핵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비대위원장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정치권 주요 현안까지 육선의 중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엔 정치 Y가 있는 날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요. 사건 속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사건 Y, 그리고 한 주간의 화제 소식들을 담은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윤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의 대화에서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퇴거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는 일단 정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내란 혐의도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석 변호사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했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을 체포해서 어디에 가둘 수 있겠느냐며 기자들에게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꾸려지면 답할 수 있다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변론팀이 구성되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에도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체포조에 경찰이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10명의 경찰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이 중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체포조의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국수본은 당시 방첩사 측으로부터 현장을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받고 강력팀 형사 10명 명단을 전달했다면서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조가 실제 가동됐다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압수수색한 것이어서 배경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한 그 바로 다음 날에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가 진행된 건데요.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다시 점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망신주기용 수사다, 이런 뒷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수본 관계자는 조사 당시에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어도 됐는데 이 검찰이 참고인 압수수색까지 나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본부장도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면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법원도 사실 이 우본부장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 군경이 체포조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좀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지금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이죠. 고건 당시 권한대행이 사면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20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양곡법을 비롯한 농업사법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주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좀 필요하고요. 네. 재해를 당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까지 보험으로 보장해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주목하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에요. 예. 한 권한대행의 결정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이 김여사 특검법뿐 아니라 내란 특검법까지 지금 한 권한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총리실에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한 시간은 갖고 선입견 없이 모든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어제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탄핵까지 운운하면서 압박을 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 막상 거부권이 행사된 다음에는 좀 다소 좀 미온적입니다.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톤이 좀 낮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대행까지 바로 탄핵을 하면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야당이다 이런 역풍을 우려한 면이 없지 않은데요. 네. 결국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것인지에 대한 키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한 대행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달렸는데 민주당은 일단 두 법을 처리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어제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재직 여부 등을 따져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조건부 상여금이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요. 네. 사실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정성이 없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사측은 이번 재판에서도 다시 들이밀었는데 네.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여야 하거나 특정 일수 이상을 근무를 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만 상여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아, 예. 통상임금 판단 기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인데요. 근데 이번 판결은 고정성을 제외시켰습니다. 대법원은 3가지 기준 가운데 이 고정성은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 아무래도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노동계에서는 올바른 판단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반면 경영계는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통상임금의 조건부 상여금이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면은 기업들이 연간 6조 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선고일 이후 산정한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결국 사선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정 회장이 이제 비판 여론 속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면서 자신이 한국 축구를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협회 신뢰 회복과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천안축구센터와 새로운 승강 시스템의 완성 이런 4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역시 관건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그렇죠. 대표팀 감독 선임과 천안센터 건립 과정의 문제로 이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징계와 보조금 환수 등을 요구받은 점이 있는데 당선되더라도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정 회장은 절차상 큰 문제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규정을 개선해 정부를 잘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 회장 외에도 허정무 전 감독이랑 신문선 전 성남FC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네. 후보 등록은 오는 25일부터고 선거는 다음 달 8일 치러집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늘 아침엔 다시 평년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파주 영하 5.9도, 대전 영하 3.6도, 대구는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대구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대기 정체로 인해서 수도권과 세종, 충북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시작돼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지에 최대 20, 강원 남부와 전북 동부에는 3에서 10, 충북 북부에도 3에서 8,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과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치고 나면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 비교적 여유 있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무안 쪽입니다. 서광산 나들목 진출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전면 통제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부터 승용차 통행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형 화물차는 나주 나들목에서 우회 운행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체는 동광산 요금소에서 서광산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 부근에 사고가 있고요. 남풍새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를 지나서 사고 있었는데 처리됐습니다.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진 의원부터 초선 의원까지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엄 옹호 정당이란 이미지를 싣고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이신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에선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당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물론 많은 의원들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탄핵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또 계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바로 가려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의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과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의원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비대위원장의 조건을 밝히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과 윤 대통령과의 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부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민주공화정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당이 거기에 반하는 정치, 거기에 반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정당의 존재에 존립의 이유가 없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계엄 옹호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금의 대통령과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돼야 된다는 건가요?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 그런데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경우에 자칫 계엄 옹호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유념하고 고민해야 되고요. 또한 비대위원장이 되는 분은 제 첫 번째의 과제가 대통령을 제명 처리하는, 즉 대통령과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을 보면 친윤 중진들도 많이 언급이 되던데 의원님이 요청하는 그 조건의 비대위원장이 실제 임명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아마도 지금 본인들도 이러한 부분의 방향성에 본인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명분에서도 상당히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 한나라당입니까? 돈봉투 사건이 있었을 때 천막 당사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네. 당을 재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석고대죄를 하고 과거 천막 당사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권을 고스란히 야당에 헌납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지금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비대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 1순위 조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오늘도 오늘 환율이 1,45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하면은 1,500원이 넘는 환율이 되면은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비상 상태가 되고 금융 위기에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으로 통해서 국민들께 엄청난 그 유무형의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한 국가들이 보면은 미얀마,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들은 1인당 GDP가 10,000불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36,000불인데요. 선진국가에서 비상계엄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국격을 매우 심각하게 떨어뜨린 대통령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심대한 경제적인 유무형의 타격을 입었다는 그 점을 비춰봐도 우리 당이 저는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의원님은 어떠세요? 당에서 나서달라 요청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런 정식적인 요청은 없었고요. 어떤 분이 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대통령과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저는 국민들께 그나마 어떤 제서로움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만약 요청이 들어오면 생각은 있으세요? 네, 생각은 어쨌든 해보겠습니다만은 자칫 누가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수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불안, 이 국정 혼란이 연속되면은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빠르게 수습하는 그런 비대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초선이자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카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런 초재선 의원들 중에서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이런 혼란한 전국을 발빠르게 수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전국 불안에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습할 수 있어야 된다,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의 무게에 비춰봤을 때 초재선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중진들의 휘둘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저는 당차게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석고대죄를 하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함히 끊어내고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제명 또는 출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비대위가 탄생해야만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희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공화 중에서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주권자는 국민이지요.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뜻을 따르지 않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 점을 우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염두해 둬야 되고 그런 정신으로 저는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면 당내의 자성론이 좀 사라지는 분위기로 보여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의식이 저는 많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함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국민에 대한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와 반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해지기로는 이번엔 비대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비대위 출범이 늦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 결정될까요? 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국 불안정이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 일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 정당이 제대로 존속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분들은 의총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정당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저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정당, 과연 정당의 어떤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당의 그냥 아주 그냥 거구적으로 우리 당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지지자 일부만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가거나 운영한다면은 저는 각종 선거에서 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는데 지역구가 부산 사을이시죠?
네네네. 그 지역구라든지 당내 반응은 어떤가요? 김상욱 의원은 뭐 살해 협박에 동료들로부터 왕따도 심하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행위하는 의원들이나 또는 있다면 또는 당원들이 있다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엄을 해제시키고 계엄을 막은 그런 정치인을에게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은 그분들은 민주공화정에 저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은 부마 민주항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저는 아주 정의로운 분들이고 민주 시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는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 위대한 시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 시민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에게는 응원의 메시지가 더 많습니까? 네,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저를 또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분명한 것은 비상계엄은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비상계엄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유 시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떨어뜨린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당원이 잇따른다는데 실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탄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제주도에 있는 어르신 한 분도 이 당에 못 있겠다, 탈당해야겠다는 그런 탈당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 제대로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은 탈당 의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젊은 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젊은 층에서 탈당 의지가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훨씬 더 사회적 혼란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해서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심대한 막대한 국민들께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또 네. 국격을 아주 많이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장 표명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서 역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혹시나 이게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쌍방간에 이런 물론 고발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어느 쪽이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것은 계엄을 해제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라고 국민들이 아마도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치인들은 이유 여하를 떠나서 국민들께 어쨌든 죄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서도 탄핵 거론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는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28건의 탄핵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너무도 많은 그 일방적인 탄핵을 발의한 정당, 결국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은 그런 정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지 말지를 저는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혼란의 어떤 시기에 본인들이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해야지 또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제1당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이러한 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그런 탄핵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로 비친다면은 그들 역시 집권할 수 있는 주권 정당의 어떤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 여부일 것 같은데 지금 정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시한은 1월 1일까지고요. 조 의원님은 한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물론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양곡법이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성격과 이거는 민생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분리해서 제2요구권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했던 국민의 어떤 혈세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국민이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과 관련 특검법은 저는 이것은 단호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2요구권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해 왔던 것이 예를 들면 특검을 야당이 임명하는 것이 위헌 아니냐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우리 여당이 그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럼 우리 여당이 그럼 그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당에서 독자적인 특검법을 야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우리 당에서 특검법을 또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자꾸 야당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국민적 어떤 그런 여론, 국민적인 뜻에 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제3의 특검법을 발의를 하든지 그렇지 네. 않다면은 야당의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국민적 또 시선이 있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이어서 가정입니다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낼까요?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야당이 자기의 뜻에 조금 맞지 않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국가적인 어떤 전국의 혼란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역시도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걸 통과시키라는 여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야당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저는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좀 따라가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공방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선 여당 불참에도 연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헌법재판관 역시도 물론 야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꼼수라든지 이런 거 우리 여당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네, 의원님. 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해 대략 330억 벌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옷이 정말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장 끝그림에는 어떻게 남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예쁘지도 멋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가에 버려지거나 사막에 쌓이거나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옷을 안 사겠다고 해서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옷을 서로 나눠만 입어도 서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안 사기로 결심하고 친구 옷이나 엄마 옷이나 언니 옷이나 이렇게 나눠 입고 교환해 입으면서 새로운 취향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됐다고 새 옷을 사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뭐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바뀐다고 다 바뀔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시작돼 밤부터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강원 남부와 전북 동부에는 3에서 10, 충북 북부에도 3에서 8cm,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0.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내란입니다.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 변호사. 아마 근데 그 계엄의 요건이 적법한가 안 한가 이거는 이제 각자 뭐 다툼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선관위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선관위는요 서버를 만약에 뭐 복사를 했다 해도 USB에 이건 마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 관리하고 있는 걸 못하게 마비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선관위를 마비시킨다 이게 내란이다. 이건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었죠. 그런데 그 담을 넘는 걸 저지하지 않았어요. 국회 담은 알다시피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표결이 이루어졌고 표결에 따라 취소를 했잖아요. 여기에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낸 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또 항명이다, 뭐 실패한 거라고 이게 또 이게 경강부회로 말을 붙이는데 대통령은 이제 뭐 체포를 하라거나 끌어내라거나 이런 게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초기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염됐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이게 그 국민의힘도 제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발언은 절대 이게 그 내란의 고의 목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내란 행위도 없었다. 이걸 무조건 이게 실패한 내란으로 이게 규정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진실을 팩트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김준일 평론가님 받아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제 주장하신 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수설 대부분의 이제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뭐 많은 법조인들 등등등 해서 이거는 내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일단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주장했던 게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인가 폭동인가 소동인가 그리고 통치행위인가 아닌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아마 이제 헌재에서도 다툴 것 같아요. 근데 뭐 1997년에 이제 전두환 일당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중단시키려고 하면 그게 이제 내란이다라고 이제 그때 봤기 때문에 국회에 투입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증언이 오염됐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지금 단독 보도가 쏟아졌어요. 몇 개 소개를 해주자면은 짧게요. 예,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이 4명씩 한 조를 짜가지고 국회의원 1명씩 데리고 나와라. 이게 이진호 수방사령관이 지금 증언했다라고 한 거고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합참 이제 계엄이 사실상 실패를 하고 합참 전투통제실에 갔는데 야, 군 몇 명 투입했어라고 하니까 500명 투입했습니다. 야, 거봐 내가 부족하댔잖아. 1000명 투입하랬잖아.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건 그 이전에 나왔던 거 야, 다 체포해 하고 이름까지 불러줬다라는 거 뭐 홍장원 국장원 1차장 등등 해서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거는 어차피 재판과 헌재 심판에서 다 밝혀지겠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펼 것이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의해서 이번에도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왜 굳이 직접 변론을 한다는 걸까요? 김준일 평론가님부터. 뭐 변론을 지금 한다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헌재에서 생중계를 하면은 내가 변론을 하고
생중계를 안 헌재에서는 일단 생중계는 안 하고 녹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생중계를 한 전례가 없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도 다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틀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왜 생중계라는 조건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이 제가 소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뭐 극우 유튜버, 뭐 이 등등등에서 이 논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논리 싸움을 하려면요, 어쨌든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계속 그들에게 주입을 해서 전파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 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좀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인가요? 지금 이제 그 법을 좀 봐야 되는데 탄핵 절차는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그 국회입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있고 판사가 있잖아요. 형사소송 절차는요 중요한 게 공판 중심주의고 직접주의예요. 이 말은 정인들이 직접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인부터 김용현 장관 뭐 또는 이제 뭐 여러 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 네. 많은 관계자 직접 나와서 국회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정인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판사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맞는 절차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은 원래는 이게 출석한 게 맞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법정에 계속 나가잖아요. 네. 안 나가면 이게 재판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안 나간 게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에 나가죠. 정인신문 다 하고 대통령이 나가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거 이게 원래 적법 절차다. 이렇게 보고 지금 국회는요. 신문 기사 몇 개 가지고 아마 이게 탄핵했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조사를 안 해. 국회에서도 이게 보통 미국은 조사 따로 있거든요. 국회에. 그냥 사건 나니까 이게 신문 기사를 몇 개 첨부해서 탄핵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사기관에 공처나 검찰에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김용희 장관을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는 이게 뭐 누구든지 따라서 아마 저는 상당히 그 FM대로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많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공판장에 직접 정인들 부르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나가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게 원칙 절차다. 이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이제 이첩이 됐는데 어제도 예를 들면 간다 안 간다 이 즉답을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공수처를 왜 갑니까? 지금 공수처에 제가 공수처법을 오늘도 다시 다 봤어요. 내란 사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가서 수사를 당당히 받아야죠. 그런데 이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부패하고 경제밖에 없어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지 아니 공처는 이게 직권 남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 가지고 내란을 수사한다는 건데 직권 남용은 가벼운 죄예요. 5년이야. 그다음에 대통령의 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권 남용 수사권이 있으니까 관련성이 있으니까 내란까지 수사한다? 그러면 이게 관련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 다 할 수 있죠. 뭐 살인사건이고 뭐고 다 할 수 있죠. 제 말은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란 수사권이 있는데 하다가 직권 남용 수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권 남용 수사권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내란이든 뭐 살인 미수든 모든 거 다 하면요.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원에서도요. 내란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냥 영장 계속 발부하는데 뭐 증거인멸 이렇게 써지 내란 관할이 나중에 문제될 겁니다. 평론가님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한 다음에 이제 검찰이 2개만 수사할 수 있는데 마구잡이로 했을 때 좀 그때 진작 좀 하시지. 이제 와가지고 막 불리한 것 같으니까 이제 막 옛날 민주당이 했던 논리들을 지금 막 꺼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는 이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공조본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의 이제 특수단 공조수사본부가 있었죠. 예, 공조수사본부 그래서 국방부하고 공수처하고 같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지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가지고 한다라는 거니까 그런 법적 쟁점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다마 대국민을 암호하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당당하게
책임지겠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당당하게 임하는 건가요? 지금 검찰에서도 2차례 소환 조사 요구하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2차례 요구를 지금 2차 통보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응답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헌재 이제 그 문서 같은 경우에도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끌기 전략이고 이틀 전이 윤석열 대통령 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화환하고 꽃이 많이 매달야 됐는데 꽃은 또 다 받았대요. 이게 이제 받았다는 건 아니고 예. 그건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예. 네,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게 화환도 있지만 꽃바구니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 둔 게 아니라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문부재라고 해서 당사자가 집에 없는 거는 어디 해외 출장을 가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늦춰지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을 늦춘다라는 거는 결국은 비겁한 행동이다. 이거 본인이 했던 말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뭐 국민들도 기대는 없을 겁니다. 그럴 뿐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하나하나가 더 실망스럽고 이게 나중에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탄핵의 이유로 다 인용이 될 겁니다. 지금도 법리적인 문제도 좀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할 때는 다시 검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리적인 근데 절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소환조사 요구를 하니까 정리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수사기관끼리 경쟁을 하면서 여기 여러 부작용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검찰에 청구를 해서 검찰이 법원에 내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발부를 안 해주고 법원에 청구를 안 하고 본인이 뭐 압수수색을 해버린다든지 본인이 체포해버린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이게 혼선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이제 수사에 대한 가르마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검찰이 가겠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마지막에는 한 수사기관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한다라는 네. 거고 검찰이 신병 확보한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영 그렇죠.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수사령관은 특수전 사령관은 다 검찰이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조사하고 대통령한테 확인하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공수처가 특검이 출발하는 방향 이쪽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 속도를 가장 빨리 냈었는데 이첩한 이유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 이유인가요? 예. 지금 이제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상당히 나중에 증거 능력 문제나 네. 이게 크게 문제될 수 있다. 공소기한이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검찰이 지금 나머지 다 넘겨야 돼요. 검찰이 김용현 장관부터 군사령관들 내란으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법원 가면 증거 능력이 다 없다. 불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판사들은 다 우려하고 있어요. 영장 담당 판사에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내란 혐의 소명 이런 거는 안 써요. 그냥 증거인멸 우려. 왜냐하면 이게 영장 판사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이 다 했다가 나중에 전부 이게 그 관할이 없다. 지금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만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 중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수령 거부하고요.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는 좀 다르다 봐요. 이재명 대표는요. 진짜 시간 끌기 위해서 계속 안 받는다요. 왜? 변호인이 1심 변호인이 있잖아요. 근데 2심에 변호인 선임을 안 내요. 이미 선임이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보십시오. 지금 이제 첫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왕좌왕 변호인 선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게 하나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아무 이견 없이 법원이 정당하게 지금 송달을 하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관 송달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헌재는요. 좀 이게 논란이 있어요. 지금 6명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이 있어요. 이 가처분의 일반적 효력을 다른 사건에 확대해서 심리 가능하다. 이런 게 지금 해석인데 그 3명을 다 안 채우면 논란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헌법 소원해가지고 심리하려고 가처분했는데 이걸 다른 사건에 윤대중 사건 포함시킬 수 있느냐. 지금 6인 체제가 적법하냐. 9명 7인 이상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논란이 없잖아요. 법원에서 보낸 게. 그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는 아니다. 변호인 선임이 아직 안 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6명 체제 논란이 가처분 때문에 지금 인정되는 거거든요. 법에는 7인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걸 같이 비교하는 건 경중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경중이라는 게 뭐 살인 사건이든 절도 사건이든 범죄는 범죄죠. 오히려 이게 선거법은요 10년간 이 점대 못 놉니다. 배지가 달아나고요. 어떻게 다 경중 내란하고 단정도 못하지만 이게 범죄의 경중에 대해서 법에 따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젯밤이죠. 그젯밤에 이제 법원에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시간 끌기다 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있을 때마다 이제 두 개를 뭐 여야가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게 꼭 바람직하냐 그 생각은 드는데 뭐 어찌 됐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 다 뭐 시간 끌기로 보이면은 비판 받을 수도 있죠. 저는 그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제 받았잖아요. 이틀 전에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비교하게 좋아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서류 받으시면 됩니다. 왜 안 받습니까? 폐문 무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이게 어차피 헌재가 개시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받는다고 바로 판결이 선고가 그러니까 결정문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고 본인이 충분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서류를 받으면 다음날 가가지고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그러면 변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인단은 또 그때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안 받겠다라는 거는 시간 지연 전략 쓰겠다. 나는 월급을 2억 원이 대통령 월급이 2억 원이 넘는데 한 달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좀 구질구질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궁금한 게 그걸 받지 않으면 진짜 시간이 좀 연장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이제 민사 소송에도 이제 이게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당사자가 부득이하게 집에 없어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민사소송장에 날라왔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불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헌재 소송도 거기에 준용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도달주의. 이런 이제 그 당사자한테 도달해야지만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거는 헌재나 법원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하게 지금 집에 있는 거를 다 알고 일부러 안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발신주의로 해가지고 보낸 거가 이미 효력이 생겼다라고 지금 보는 것도 검토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송달간주. 예. 그러니까 송달간주로 이제 본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헌재나 이제 법원 쪽에서 판단한 문제인데 이거는 정치 도의상 안 맞는다. 뭐 여러 가지를 해도 당장 이게 내일 선고가 나는 거라서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몇 개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됐다고 서류를 안 받는다? 이거는 매우 비겁한 행동이죠. 근데 법적으로 보면요. 네. 형사재판은요. 송달이 되어야 그때부터 20일 항소 이유서를 내는 기간이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안 받으면 이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게 많이 벌었잖아요. 왜? 형사재판은 송달되는 순간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고 그걸 내야 날짜가 잡히잖아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거 기간 끄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요. 송달되나 안 되나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27일 재판하잖아요. 네, 최초 변론기. 그러니까 네. 헌재는 그냥 자기들 절차에 따라 변론하면 돼요. 꼭 송달이 되어야 변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그 대통령이 하루 이틀 안 반대해서 시간을 끌어봤자 의미가 없고 27일 재판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이 시간 끄는 걸 한 달 월급 더 받기 이거는 너무 국가 원수에 대한 저는 지나친 모욕이라 봅니다. 네, 제2요구권 얘기로 넘어가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물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고 이런 악법은 이게 말도 안 되죠. 양곡관리법은 시장의 수급 완전히 뭐 이걸 무너뜨리면서 재정이 파탄나요. 말이 안 되고 특히 국회 정언감정법이 있죠. 이거는 모든 게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도 국회에다 진술해라. 완전히 기업인들을 옥죄는 따라서 6개 법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사 특검법.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이 1월 1일까지예요. 네. 이것도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뭐 국회가 서툴고 다니고 4번, 5번, 6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단호하게 맞서야 돼요. 뭐든지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법을 만들고 있고 내란 특검법도 이미 내란 단정하면서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단호하게 모든 걸 거부권 행사하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아마 이게 탄핵 카드를 꺼낼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안 된다 봐요. 하나는 이게 그 2016년 입법조사처가 3분의 2, 200석이 돼야지 권한대행은 탄핵할 수 있다. 여기에 다툼이 있어요. 민주당은 과반이면 된다. 이러지만 이게 국민의힘은 3분의 2다. 근데 옛날 국회 유권에서는 3분의 2예요. 여기 하나가 있고요. 논쟁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덕수 대행을 이게 탄핵한다.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관 누가 임명하죠? 저 3명을 누가 임명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헌재가 재판이 안 되면 대통령 탄핵이 안 되는데 따라서 이것 때문에 저는 못한다. 겁마주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절대 민주당이 급하게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권 다 행사하라. 그래도 이게 문제없다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법률적 검토를 이미 국회에서 뭐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직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법에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고 총리를 탄핵하는 방법에서 써 있잖아요. 뭐 이게 뭐냐면은 전례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직위에 대한 대통령이라는 직위, 총리라는 직위에 대한 거지 대통령이라는 권한, 총리라는 권한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이게 지금 영구적으로 정지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게다가 대통령이 지금 일시적으로 탄핵 소추 기간 동안만 정지된 거고 그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직위에 대해서 탄핵하는 그 법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탄핵이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뭐 이건 논쟁이 있는 법안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양국관리법 등등등 해서 4가지 이제 농업 사법이라고 해서 이게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과다 생산했을 때, 농산물이 과다 생산했을 때 그 가격을 안정시키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소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도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권까지 가지 않고 여야가 타협을 하는 게 옳았다라고 저는 보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부권은 일단 한덕수 총리가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이제 3명 임명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하고 요거는 이제 내란 특검은 봐야 되지만은 이거는 그 전에도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 거부권은 대통령이 당사자와 관련된 거를 쓰는 거는 위헌적이다라는 게 상당히 많은 헌법학자들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그동안 그거와 관련해서는 거부권에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합리적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대행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죠. 지금요 이게 논쟁이 있을 때는요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과거에 뭐라고 했냐 이걸 찾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입이 하나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따라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요 그때 대법원장 아마 몫으로 이선에 이분을 그 2017년 3월 8일 날 지명했어요. 근데 그때 주심이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날 퇴임하는데 그때 그 3월 10일 날 탄핵 박근혜도 인용되고 3일 뒤에 나가고 그때 28일 임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나 국회의장, 국회 몫이나 어차피 이게 똑같잖아요. 대통령 몫은 아니잖아요. 이때 추미애 의원,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박주민 이분들이 한 말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뭐 과거에 본인들이 뭐 틀린 말 했겠어요? 그분들이 다 양심에 따라 이야기했을 그대로 저는 하면 된다 봐요. 네. 제가 이거는 짧게 반론할게요. 네. 그래서 그 정치인이 한 말로 두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게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주장을 하는 건데 2017년 2월에는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랑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는 8명 뭐 이제 9명이냐 8명이냐 요 논쟁이었고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6명이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에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니까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자신이 있다면서요. 이거는 내란 아니라고, 이건 기각될 거라고 제가 용산 쪽에서 들은 얘기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대요. 야, 이거 기각 아니야. 아니, 기각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9명 채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논쟁을 벌일 일인가요, 이게? 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여야의 입장은 항상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청취자가 판단을 하실 거고요. 자, 주제를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임 진통이 상당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김준일 평론가님. 아니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당 사정에 굉장히 잘하시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좀 추천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 펼치시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좀 쫙 앉혀가지고 대통령이 보시기에 좀 편안하게 구구 유튜브 보지 말고 비대위를 주로 시청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김재섭 의원, 초선의 김재섭 의원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검토했다. 본인이 뭐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했다고 사람들이, 의원들이 물병 집어던지고 막 화내고 쫓아냈잖아요. 김재섭은 찬성 안 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김재섭을 앉혀가지고 지금 이미지 쇄신을 한번 해보겠다고 얄팍한 지금 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좋겠어요. 권성동 권한대행이 지금 그냥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게 오히려 이 정권의 문을 권성동 원조 윤핵관이 열었잖아요. 이 정권의 문을 닫는 게 낫겠다. 그게 일관성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런 것. 예. 저는 이게 뭐 비대위원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저를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은 원조는 김어준 씨고요. 그다음에 2017년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김두관 의원이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했죠. 따라서 이게 거구만 주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 겸직이냐 아니면 이게 스피커가 겸직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따로 이게 둘이 되느냐 두 갈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권성동 대표가 이게 겸직가 안 맞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스피커가 지금 2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내가 좋아요. 원내 다선이. 왜 그러냐면 이게 한동훈 대표 원외 한계가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원내에서 수도권의 중진이면서 또 권성동 대표하고 이게 투 트랙으로 이게 그 스피커 2개 되니까 아마 이제 그 중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영세, 나경원 이런 중진들이 유력하게 그런답니다. 자,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짧게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났어요. 그때 개헌 얘기가 나왔어요. 개헌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20초 정도.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 눈앞에 와 있는데 개헌 이슈로 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뭐든지 이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개헌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10월 셋째 주에 개헌 얘기했는데 태블릿 PC 나오면서 다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쪽에서 지금 전국이 안 좋으면 개헌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지금 당장 적용하는 건 그렇고요. 일단 국회 개헌 특위 만들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하지만은 대선이 아니라 다음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게 개헌을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 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 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 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 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최근 애경산업이 제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 Y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추가 분담금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사건인지 한번 상기해 주시죠. 네, 1995년 이후에 매년 봄에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 등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또한 2006년경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관련한 어떤 논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경 원인 불명의 폐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전국적으로 대거 발생을 했고 본격적인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들이 이들 피해자의 공통점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습용물에 직접 첨가해서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무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공기 중에 퍼지다 보니 독성 화학 물질을 직접적으로 흡입을 하게 되어서 폐 조직이 굳고 딱딱해져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의 폐 관련 질환이 일으켰고 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환경 재앙이었고요. 세계에서도 유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부는 애경산업 등 18개 사업체에 대해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후 분담금이 소진되니까 지난해 2월 정부는 23개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했어요. 분담금이 무엇이고 왜 다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한 것인가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경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도 있고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피해 구제 분담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분담금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 당시에 정부에서 애경산업이나 옥시나 SK케미컬에서 한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소진이 되었죠. 왜냐하면 치료비로 상당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담금이 좀 빨리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다시 사업자에게 똑같은 분담금을 부과했고요. 애경산업에게는 총 107억 4,500만 원 정도 분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네. 이 애경산업은 분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재판 결과 이어서 말씀 주시죠. 네, 애경산업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습구제 추가 분담금 107억 4,5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죠. 이 재판부에서는 이 피해자 구제법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여러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사이의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정부는 이 제품 제조 회사인 애경산업과 원료 공급 회사인 SK케미컬 사이의 분담 비율을 2대1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정 과정에서 제품의 판매 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산정한 그런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서 적법하게 산정하지 않아서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이 위배된다고 보아서 이 분담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한 법률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네, 일단 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이게 뭐 분담금에 대한 뭐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고액의 분담금을 무제한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및 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분담금의 부과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네,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피해 구제 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애경산업의 연매출, 영업이익의 규모, 가습기 살균제를 장기간 판매하면서 얻은 이익의 규모와 판매량 및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추가 분담금 부과로 인해서 애경산업이 있는 경제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러한 이유로 이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 위헌은 아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피고 측이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즉 환경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를 했죠. 그럼 사실은 뭐 항소를 할 수는 있는데요. 항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은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많은 분들이 애경산업은 그럼 추가 분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보셨다시피 위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와의 분담 비율 산정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시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 분담금 분담 비율을 다시 산정해서 재부과하면 됩니다. 실제 환경부도 애경산업의 추가 분담금을 재산정해서 다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부과하는 건 맞는데 애경이 지금 저기 분담금 부과에 대한 액수 107억이 적정하게 산정이 된 것 같지는 않다.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시군요. 그렇죠. 네, 피해자들 아무래도 선고 결과에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애경산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보고 좀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의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실 그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에게 직접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이번에 문제된 그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한 11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분은 이 분담금을 통해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담금 계속 고갈되고 그리고 이처럼 계속되는 분담금 분쟁 때문에 치료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 애경산업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다른 업체의 반응, 다른 업체들도 좀 이런 부분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미치게 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회사가 옥시죠. 그때 사실 옥시도 이번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먼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환경부에서
이 분담금은 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지 않으면 위법이다. 납부하지 않으면 영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옥시 측에서 이번에는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에부터는 안 내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경산업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소송을 한 것이죠. 근데 물론 그 환경부에서 이번 판결을 수용은 하고 분담 비율을 재산정해서 부과하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애경산업이 재산정 결과에도 불복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이 애경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부과된다면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여 추가 분담금 납부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분담 비율 조정을 이유로 불복을 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분담금이 소진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겠군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2011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제기된 뒤에 13년이 지났는데 피해자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습기 살균제에 지금 노출된 사람은 약 한 89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건강에 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약 한 95만 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는 한 2만 3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7년경 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 후에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약 6천 명 정도였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서 현재 피해 신고자는 약 8천 명 정도이고요. 그중에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약 5,800명 정도입니다. 그중 또 사망자는 한 1,700명 정도이고요. 지금 이 피해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질환이 이게 또 금방 낫는 병이 아니죠.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질환이 함께 발병하는 등 또 상당히 좀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피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새로운 질환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폐암 같은 원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피해가 발생을 하다 보니 작년 9월에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에서 17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로써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가 5,800여 명으로 늘었는데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어떤 게 시급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이죠. 이 가장 핵심은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는 기업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이 법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입법 등을 통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담금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업과의 보상이 사실은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중단이 완전된 상태거든요. 기업과의 조정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의 어떤 보상을 위한 조정안도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 만약에 소송이나 이런 걸로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없나요?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로 분담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 분담금을 처음 조성을 할 당시에 그 사업자들에게 받은 게 한 1,200억 정도, 거기에 또 정부 지원금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간,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기금이 마련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소송이나 분담금이 소진되고 나서 소송이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분담금이 소진됐을 때 피해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좀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건 Y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 시사 듣고 계신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근길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의 소통은 내내 원활합니다.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볼게요. 강릉 쪽입니다.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둔대 분기점에서 북수원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평소보다 수월한데요.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남사 일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정체도 풀려가고 있는데요. 올림픽도로 공항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민경제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을 연체한 사람이 6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이게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봤더니요. 개인 연체자는 61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같은 걸 연체하면 5거래일 이내에 등록이 되는데요. 이 숫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연령별로 봤더니 우리 경제의 허리층인 40대, 50대 가장 많았고요. 특히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42조 2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5,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다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카드론이 사실 서민 급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카드론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서민들의 살림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금융상품 중에 뭐 신용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인 경우에 그 급하게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연체가 있고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워도 그 돈을 즉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게 대출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그 소액을 빌리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정책 대출인데요. 급전을 못 구하면 사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연체율이 늘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는 연체율이 12% 정도였는데 올해 10월에는 30%까지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출 금액이 사실 100만 원 정도니까 이자는 한 몇천 원 정도밖에 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걸 먼저 갚는 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는 정말 이 월에 몇천 원 못 갚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천 원을 갚지 못할 정도로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하면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발급자 수가 벌써 4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이 모바일 신분증이 그 실물 신분증하고 같은 이미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정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다른 사람 신분증에 사진만 바꿔서 도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이미지에 태극 문양이 있거든요. 이게 네. 움직이는 형태로 구현이 되고요. 또 휴대전화를 흔들면 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도 나타납니다. 네. 또 실시간으로 날짜나 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일반 캡처 화면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신분증하고 구별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지 지금 2년이 됐는데요. 발급자 수가 4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은 사람들 대다수는 운전면허증 발급받았는데요. 네. 이 400만 명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가 1,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이 30%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공공기관이나 뭐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신원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서비스 확대되니까 내년엔 사용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담배 살 때 청소년들이 이걸로 신분증 도용할
수 네네. 있다 이렇게 네. 걱정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물 카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정부는 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설치를 해서 QR 코드를 찍으면 진짜 신분증이 맞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소식 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를 보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더 빨리 오르는 치플레이션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이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봤더니 가격이 싼 상품이 비싼 상품보다 가격이 더 빨리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대로 치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저렴하다라는 뜻의 칩 그리고 물가 상승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햄이라고 해도 어디에서 파는지 아니면 뭐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격에 따라서 4개 분위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저가를 1분위로 놓고 고가 제품을 4분위로 둔 다음에 3년 동안 이 두 개가 어떻게 가격 상승을 했는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가 상품인 1분위 가격 상승률은 16.4%였고요. 고가 상품인 4분위는 5.6%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싼 제품이 비싼 제품보다 같은 기간 가격이 3배 더 높이 뛰었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게 코로나19 이전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격차가 커지는 치플레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하는 이유를 분석하기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저가 상품의 경우에는 워낙 마진이 작고 원자재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그만큼 확 뛸 수밖에 없거든요. 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더 싼 제품 많이 찾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봤습니다. 체감하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으로 오르면 많이 올랐다. 우리가 네. 뭐 그러지만 100만 원인데 105만 원짜리가 뭐 1,500원 이렇게 오르면 저희가 체감하는 게 조금 작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새해부터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는데 얼마나 오릅니까? 네,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월 최대 150만 원이니까 월 100만 원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250만 원, 그리고 4개월부터 6개월에는 200만 원, 그리고 7개월 이상일 때는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육아휴직 급여 중에 20%는 바로 주지 않고요. 회사에 복직을 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지원하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끝나고 그다음 복귀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다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1,800만 원이었는데 2,310만 원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한다라고 한다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혼자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 부담을 같이 하라 뭐 이런 취지인데요. 아, 예. 네, 이것도 상한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쓰게 되면 매달 50만 원씩 늘어나서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도는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매년 늘어나던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육아휴직 활성화는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출생아 수 자체가 급감을 하면서 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의 영향이군요. 네.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많습니다. 5만 원이면 적정하다는 권고가 나왔어요. 네, 성균관 유도회가 권고를 했는데요. 그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현행 최고권액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경사가 생기면 사실 큰 비용이 드니까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고 또 성의이기 때문에 이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성균관 유도회는 상례도 좀 간소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주와 영정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단에다가 고인 이름을 적은 나무패에 그 신주를 놓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요즘에는 장례식장 가보시면 다 사진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정사진이 이걸 대신하게 된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굳이 한꺼번에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성복의 경우에도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 같은 게 그 필수 상품처럼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성복이라는 게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완장은 사실 우리 전통 장례 방식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나온 그 의례 준칙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새해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미국 트럼프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도 짜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국내 30대 주요 그룹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응답한 곳이 10곳이나 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33.3%였는데요. 8곳은 계획을 짜긴 했지만 지금 탄핵과 같은 그 큰 변수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원래 대기업들 보면 뭐 11월 말, 12월 초 이때 이미 다음에 사업 계획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트럼프 정부 출범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고 꼽은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요. 또 탄핵과 같은 정치 리스크 확산도 44.8%로 비슷하게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응답한 기업의 90%는 내년 경영 환경이 어떨 것 같은지 이렇게 전망을 물었더니 올해보다 더 나쁠 거다 이렇게 답했고요. 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 내놓은 곳에서 특히 4곳 같은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을 보면 거의 그때 IMF 때를 육박하고 있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전망이 부정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채용 같은 거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4곳 중에 한 곳은 내년 투자 규모와 신규 채용을 올해보다 10%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기업들 환율이라든지 트럼프 변수 같은 것들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외교나 통상 이슈 중요해지는데 사실상 지금 정부 없이 기업이 홀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한계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